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주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힌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병과. 아니 너무 아이고. 많은데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너무 많은데. 전투 말고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네, 큰 개념으로. 예리하시네요. 전쟁의 하수는 전술을 연구하지만 고수는 땡땡을 연구한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하수랑 고수를 가르겠다. 나는 첫 번째에서는 사실 네. 보병이라고 하려고 했어. 마지막에 깃발을 꽂아야 이기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 달라지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미군의 사전 배치 전단. 뭐가 희미한데. 엄청 큰 배예요. 맞습니다. 저 네. 배가 항상 떠 있어요. 우리 근처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뭔가를 가득 싣고. 기름? 그 싣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거 당연히 허준 씨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네.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아니 안 좋아해요? 나만 좋아해요?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군수보급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뉘전사에서도 보급에 실패해서 패배한 전투, 전쟁 뭐 이야기 참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뭐 보급의 중요성이야 누구나 다 아시죠.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식량 떨어지면 네. 못 싸우죠. 쓰러집니다. 네. 그 가끔 그 한 끼 굶었다고 군인이 그것도 못 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집에서 TV 보다가 한 끼 굶는 거 하고 몸에 40kg 메고 그렇죠. 산길 뛰면서 한 끼 굶는 게 아니라 1시간만 굶어도 쓰러집니다. 아니, 집에서 TV 보다가 학교 굶어도 힘들어요. 자가 뭐 이건 너무 잘 하시는 얘기예요. 뭐 총하고 대포가 있어도 탄약 떨어지면 끝이고 그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니까 좀 괜찮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투하면은 칼창 다 나갑니다. 그리고 갑옷도 이게 다 가죽으로 연결하거든요. 이게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갑옷 입은 병사들의 중요한 보급품이 가죽끈이에요. 이거 실로 묶을 수도 없잖아요. 그 가죽끈 떨어지면 갑옷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선자병법 2권 작전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2번 징병하지 않는다. 군량은 3번 거듭 씻지 않는다. 이걸 어떤 분은 이걸 숫자로 외워요. 2번 하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전쟁을 할 때 굶고 이걸 떠나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뭐 1000km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와중에 소모되는 비용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말과 소로 군량을 날라요. 말과 소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평지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근데 말이 만약 비가 와서 개울을 건너가다 보면 저기 돌 같은 데 발목 삐끗하거든요. 그 순간 말은 폐기해야 됩니다. 소가 언덕 같은 거 한번 넘잖아요. 말, 소 다 폐기해야 돼요. 관절 다 나가서 못 쓰게 돼요. 소중한 식량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먹고는 힘을 못 써요. 다 곡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아무도 못 합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건 사람이 메고 가는 건데 사람이 메려면 또 병력동원 해야 본인이 되고.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선자가 2번, 3번 이야기한 거는 2번, 3번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다 정밀하게 계산해야 된다. 이 계산이 틀리면 전쟁에서 군수보급이 깨지고 군수보급이 깨지면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군대에서 잘못하는 게 낙관적으로 계산해요. 우리 임철균 의원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세계 모든 전쟁은 낙관에서 시작해서 비관으로 끝나요. 근데 비관적으로 시작하면 전쟁을 못할 것 같긴 해. 그래서 그런데 전쟁은 어쨌든 비관적으로 예측해야 됩니다. 네. 최대치로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백성들의 희생과 고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처음에는 백성들이 헌신적이 돼요. 어제까지 전쟁 반대하던 사람도 막상 전쟁 났다고 그러면 막 열심히 합니다. 이거 보고 착각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200%가 나오는 거냐. 근데 그게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몇 프로로 떨어질까. 이거 또 아무도 모릅니다. 큰 전쟁이 매번 안 나잖아. 일생에 큰 전쟁 2번 겪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경험은 전수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험이 전수가 안 되면서 군수 보급의 전체적인 계획이 틀려지고 그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는 이 물량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는 사실 식량을 조달할 방법이라든지 물류를 움직이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현대에는 좀 많으니까 조금 보급이 덜 중요해졌나요? 전혀 아닙니다. 군수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수송 수단이 많으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전시가 되면 도로에도 사용 우선순위가 다 부여가 돼요. 어떤 부대가 먼저 쓸지가 다 정해지고 헌병들이 교통 통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는 작전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없인 군수가 없고 군수 없인 작전이 있을 수가 없죠. 특히나 이런 군수는 국내에서도 어려운데 이걸 해외로 나가면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평양으로 밀고 올라갈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의 도로상이 우리 타이어 트럭들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은 병참선을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 컨보이 하잖아요. 그걸 컨보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운송 작전이라고 하는데 육지에서는 이 병참선을 지키는 작전들, 해상에서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해상 운송 작전들이 펼쳐집니다. 이 부대들이 또 전진하는 전방 부대들한테 병력이나 탄약, 유류 뭐 이런 것들, 식량들 적시에 갖다 주려면은 중간에 쌓아놔야 돼요. 그거를 FOB라고 하거든요. 전방 전진 기지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원정 작전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이 어려워지는 거죠. 다 알겠는데 그 예전 과거의 뭐 전쟁이나 전투를 봤을 때 그렇다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지금 보급이 어려워, 뭐 끊겼어. 그럼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이 적국을 약탈을 하고 여기서 현지 조달을 하고 이렇게는 안 될까요? 그 손자도 그 유명한 군량은 약탈해서 먹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약탈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손자가 이런 말을 한 거는 그것도 좀 계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에 반영하라는 거지 약탈로 전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탈이 어떤 의미로 옛날 전쟁은 약탈 없이는 전쟁을 못해요. 병사들이 싸우질 않으니까. 그러나 이게 또 단점이 많습니다. 약탈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 몇 번 하면 군대가 엉망이 됩니다. 뭐 일본만 그러느냐, 뭐 유럽도 똑같습니다. 네, 예전에 똑같습니다. 약탈하다가 결국 반격 맞고 그렇죠. 발탈 털린 군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전이 엉망이 됩니다. 수많은 전투가 약탈 때문에 이길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군량을 약탈해서 먹는다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도시를 점령했어요. 군량 창고가 있어요. 대부분 태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창고를 점령하면 실제로 그게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걸 약탈하면 주민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 천상 주민 학살해야 됩니다. 주민들 학살하면 그 다음부터 옆 도시들이 끝까지 저항합니다. 이게 또 앞에서 남고 뒤로 밀지는 장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군대가 착해서 약탈 안 하는 게 아니라 약탈 잘못했다가 공분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치를 못합니다. 더 웃기는 게 쇠나 이런 게 다 달라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현재도 철을 약탈해요. 녹여서 잡철이 되죠. 그 칼로는 절대로 못 싸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비를 만약에 그쪽에서 조달하다가 정말 속된 말로 전차가 청소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대 전투력은 뚝뚝뚝 떨어져서
진격하다가 괴멸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군대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깨를 많이 올려주는 전투가 바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였죠. 맞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역대 최고의 페루나죠. 양광이 드디어 수나라 2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공격했던 병력 51만 8천 명의 2배가 넘는 113만 3,800명이나 되는 전투 병력을 동원을 하거든요. 즉위 초부터 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기 시작하는데 610년에 전국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온갖 종류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각종 병장기를 구입을 하고 군마도 10만 피를 별도로 또 사요. 대량의 군량민을 비축을 하죠. 전선 300척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선 300척을 예정 기일까지 대라 하면 방법 없죠. 지역 주민들 동원해야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주야로 계속 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이하로는 다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열에 3-4명이 죽어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손발을 스스로 자르고 복스러운 손, 복스러운 발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615년부터는 이렇게 긁어모은 군수 문자들이 이제 이동시키기 시작하는데 윤거라는 수레를 만들어서 이걸 5만 대를 만들어가지고 갑옷, 피복, 군량미 이런 걸 나르기 시작하는데 행렬이 무려 1,000리에 달했대요. 근데 그 1,000리 행렬을 밤낮으로 계속 실어 나르니까 사람이 노동을 너무 강도 높게 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한 그 백성들이 길가에 막 다 널브러져서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화장실 개념도 없잖아요. 대소변이 마려우면 뭐 근처에서 바로 해결을 해야죠. 그런 것들의 악취가 엄청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 중에 송나라 때의 사서 중에 몽개필담이라는 사서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왕복 31일 정도의 거리를 군량을 수송을 하려면 병사 1명당 짐꾼 3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13만 명 넘게 동원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병사 1명당 3명이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은 339만 명 이상을 동원을 해야겠네요. 근데 당시 수제국 인구가 4천만 명 후반대였으니까 남자들 다 뽑아내면은 동원할 수 있는 숫자긴 해요. 그런데 수양제도 그 자신조차도 이건 조금 선 넘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200만 명 조금 넘게 동원을 합니다. 백성들을. 이것도 많은 숫자잖아요. 많죠. 그런데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된다. 필요한 게 339만 명인데 200만 명을 동원을 했으면 어딘간 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수나라 군대의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급품을 품고 고구려까지는커녕 국경에서 움직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아까 수레가 뭐 천리, 중산 과장이 좀 심하니까 그렇지만 1,000대 수레가 움직였다. 옛날 콘크리트 아닌, 옛날 아스팔트 아닌 길에 수레가 몇 대가 지나가면 길이 엉망이 될까요? 나도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과거 기록들을 보면 수레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거 덮어줘야 돼요. 특히나 비 온 지 뭐 며칠주의라고 한다면 그렇죠. 비도 올 엄청나게 거고. 파이겠죠. 그래서 1차 대전 때도 그 유명한 베르동 전투 때 한 줄로 양쪽에 서서 계속 자갈 폭을 했대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원되는 인력은 통계도 안 잡힙니다. 한나라 때의 통계가 하나 있는데 40만 명의 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1년 동안 작전하려면 물자와 식량을 쌓는 데만 2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만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쌓아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수양제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걸어가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일단 되니까 가자. 사실상 1,000만 명이 넘는 와우. 연동원 인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어찌됐든 사람들을 채찍질해서 모으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 고구려 쪽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말아먹으면서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는데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 인근에 당시에 탁군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구려와의 접경 지역인 무려라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사람이나 나귀가 짐을 실어 나누면 34일 정도 걸린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걸 수레가 옮기면 5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레가 또 절대 57일 동안 못 굴러가요. 그렇죠. 중간에 부서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찌어찌해서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해서 고구려로 출격을 하는데, 근데 요거 말고 황제가 직접 지휘했잖아요. 황제 폐하께서 군막에서 잘 수 없잖아요. 행궁을 지을 자재를 또 별도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무문술 같은 이제 수나라 장군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뭐 자중질환이나 일삼는 자질 없어 보이고 모지리 같은 멍청한 장군으로 우리는 이제 인지가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한나라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 전국을 통일한 그렇죠. 장군들이거든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행군 기일을 단축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구려까지 사람과 말이 100일치의 식량을, 그러니까 쌀을 짊어지고 가라고 한 거예요. 100일치의 식량과 무기를. 줄이기 위해서. 네, 행군 기일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30 몇만 명 필요한데 200만 명 동원했으면 누군간 빌 것이다. 네, 당시 수나라 군사의 하부 조직, 창끝 전투 조직의 편제를 보면 병사 10명을 1화라는 편제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1개 분대에 말 8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규정인 거죠. 그러면 수나라군이 다 기병이냐? 그게 아니라 병사 한 명당 말 3마리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이 지고 나르고 말이 8마리나 있으니까 걔네들로 술에 끌면 되지 않을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고요? 아니, 이제 연구원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아직껏. 분대에 말이 8마리나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에 몇십만 필이 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그 말들이 좀 끌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때 이제 기록을 보면 편제 군장이 있어요. 활 1개, 화살 30대, 화살 담을 전통, 칼 갈아야 되니까 숫돌, 그리고 횡독, 옆으로 있는 칼, 뭐 뿔성곡, 가죽모자, 정강이 무릎 보호대인 행강, 뭐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찐보리쌀인 맥반을 9마를 가져가야 되고 쌀을 2마를 가져가야 되고 갑옷과 투구를 별도로 착용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완전 군장보다 무거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9km씩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주에서 요동성까지 닿는 그 지형을 보면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평지예요. 근데 일단 무거우니까 가는 도중에 고구려군이랑 계속 전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쌀을 파묻습니다. 가다가 무거우니까 누군가는 파묻고, 그래도 사명감 있는 어떤 병사는 메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보급 없이 요동성 앞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56일 동안은 잘 버텼어요. 네. 별도의 보급 없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어설픈 성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6일이 지나도 요동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성에서부터 그 뒤쪽으로 요령성 이후 지방들, 우리 한반도 북부 얼마나 많은 산악지대예요. 그렇죠. 말이 8마리가 아니라 800마리 있어도 안 돼요. 네. 못 넘어가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또 파묻죠. 무거우니까 버려야죠. 일단은 무거운데. 거기서 싹이 나서 그거가 아주 그냥 비옥한 벼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뒷사람에게. 걔는 아마 그 생각으로 묻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당시 고구려군은 종신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1선 방어선에서부터 평양까지 2중, 3중, 4중의 방어선이 있었어요. 그 성들이 버티면서 일련의 방어선을 형성을 하면 뒤쪽에 고구려의 그 유명한 기마대들이, 기병 부대들이 도초에서 습격을 합니다. 보급선 차단 작전을 계속 실시를 해요. 짐 밀고 가는 병사들은 고구려군 나타나면 이거 던지고 싸워야죠. 싸우면 또 쌀포대 매야죠. 저 같아도 갖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압록수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군량은 다 떨어졌고 그 뒤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지옥의 행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의 화려한 유인 전술에 휘말려서 괴멸돼 버리죠. 살수에서. 그런데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113만 3,800명이 출동했어요. 처음에 요수 건널 때 맥철장, 전사웅, 맹차 이런 선봉장들 전사하면서 한 몇만 명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성들 포위에 전하면서 한 10만 명 정도 다치거나 죽었다 치고
살수에서 30만 명 전멸했다 치자고요. 그럼 수양제한테는 아직도 70만이 넘는 군대가 있어요. 철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시 고구려 군의 군사력은 다 모아봐야 30만이거든요. 그런데 철군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서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고구려군의 그 병참선 차단 작전을 하는 기마대가 기마 부대들이 대규모로 후방 지역에서 어떤 모종의 작전을 했다. 그 타격으로 인해서 본대가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604년) 수나라 2대 황제로 등극한 양제는 고구려에 대한 정벌을 계획한다. 이후 양제는 113만 명이 넘는 숫자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한다. 하지만 수나라는 고구려군의 후방 교란 작전과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살수 대첩에서 30만의 병력을 잃게 되자 결국 철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통해서 보급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라는 역사를 확고하게 배웠습니다. 혹시 고대 서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데 어떤 의미로 서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급의 어려움은 똑같은데 보급을 하는 방식은 확실히 달라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기본적으로 농번 사회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지방 자치라든가 도시의 발전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발전이라면 정치적 권력의 발전, 그러니까 독자 영역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국가예요. 근데 서양은 이제 도시나 지역 단위의 어떤 국가나 자율권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을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거는 뭐 로마 때나 고대 그리스 때나 똑같은데 그냥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기원전 404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장남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이 더 유능하다고 그랬어요. 키루스라고. 그래서 키루스를 후계자로 하자. 근데 아버지가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컸죠. 아예 안 밀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밀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친형제거든요.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통사정을 해서 저기 이오니아 지방,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터키 에게 해안 지방으로 쫓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극도로 부유한 지역이에요. 한 2,000km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 뭔 짓 하겠어요? 반란을 꿈꾸죠. 반란을 꿈꾸죠. 지금 나도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 동생은 어떻겠어요? 어쩌면 작전이었는지 몰라. 어차피 너하고 나는 이제 승부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수도는 바빌로니아에 있고 이제 지금 터키 지방에 간 거죠. 그래서 이 키루스가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그때 군대를 모을 때 당시 최강의 보병이었던 그리스 중장 보병들을 용병으로 써요. 그리스 용병 1만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로니아까지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기다립니다. 머리 잘 쓴 거야.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오려면 사실 돈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갈될 것이고 내가 굳이 저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키루스가 이거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냐면 그리스 용병 1만 명이 어디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로 와라, 일로 와서 모으는데도 몇 달 걸려요. 그럼 이 부대가 도시에 들어가서 기다려요. 도시 분위기 안 좋아지죠. 약탈을 했다가 뭔 일이 나겠어요. 그렇죠. 다 모이니까 벌써 돈이 없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용병이 마지막 용병 도착할 때까지 월급을 안 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3개월, 4개월 걸렸는데 다 모이기 전에 급료가 밀려요. 자, 이럴 때 약탈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좋게 말해서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반협박이지. 약탈을 당할래? 도네이션. 돈을 낼래? 대신 내가 황제가 되면 갚아줄게. 좋게 말하면 투자. 솔직하게 말하면 강제. 굉장히 하이리스크 투자. 그러면 식량이나 물자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상인들이 계속 따라와요.
이게 나중에 로마군도 비슷한데 유럽 전쟁에서는 군수 보급을 백성을 동원해서 막 미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조달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 한 번 나면 도시들이 막 융성해져요. 근데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은 대부분 군대 주둔지예요. 예를 들면 런던. 런던에서도 지금 런던 타워에 있는 템즈 강변에 제일 좋은데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런던 안에 있는 런던이죠. 그게 원래부터도 좋은 자리였지만 로마군이 와서 주둔지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지금의 런던의 중심이 돼서 거기 런던 탑도 있고 런던 브리지도 있는 거예요. 독일의 뭐 미넨, 함부르크 이거 다 중요한 군사 주둔지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막 키워준 도시입니다. 프랑스의 오를레앙, 뭐 리옹 이런 게 얘들이 주둔하고 상인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이게 계속 물자를 조달하면서 얘들이 월급을 받아서 주고받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갔는데 바빌로니아까지 갔다가 코낙스라는 곳에서 전투에서 그만 키루스가 전사해버립니다. 전투는 이기고 있었는데 키루스가 전사해버리니까 그리스 용병대가 월급 줄 사람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용병대가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km를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 얘들은 이제 월급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약탈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약탈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역도 당연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군은 협박을 합니다. 돈을 달라. 참 뻔뻔하지. 시장을 열었는데 돈을 달라고는 안 하고 시장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군량하고 뭐 장비를 살 수 있는 시장을 열어달라. 예, 시장을 열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가겠다. 시장을 안 열어주면 약탈하면서 가겠다. 선택해라. 근데 하긴 페르시아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협상이 더 재밌어. 시장을 열어주겠다. 그런데 시장을 다 못 열어주잖아. 못 열어주는 곳에선 약탈해도 좋다. 네? 거기 주민들은 일단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시장을 열어줄 때는 절대 약탈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 지켜요? 그건 좀 나중 얘기인데 네. 아무튼 이런 협정을 맺어요. 근데 이런 시장 구입 방식은 나중에 로마군도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미군들이 가면 기지촌 만들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 방식이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대부분의 그 나폴레옹 알렉산더 군대들은 가족들도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실제로는 도시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따라와서 계속 구매를 하니까 백성들은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병사들은 계속 거래가 생기게 되고 이게 식량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약탈물을 이제 판매하고 뭐 가끔 요즘 미군 기지들 보면 그 안에 뭐 극장 있고 다 있잖아요. 기지촌 만들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걔들이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지.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그렇죠. 먹고 싸워야지. 뭐 어디 가서 놀아. 뭐 이러는데 얘들은 옛날부터 아예 도시 하나가 정말 있을 걸 모든 오락기구까지 끌고 다니면서 가고 계속 물건 교육하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전쟁사에서 보급의 중요성을 좀 살펴봤는데 앞서서 연구원님께서 이 전쟁에서 보급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고 미래까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대전으로 또 돌아와서 우리 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 당시에 보급의 중요성을 느끼게 만든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제 1960년에 이제 월남에 파병을 하면서 정부도 알았어요. 이게 파병을 하면 아까 말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탈을 해도 문제고 시장에서 사도 문제고 그리고 국가는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1960년에 이제 군수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꽤 현대식 방법을 많이 썼어요. 원활한 탄약 보급을 위해서 보급소 설치하고 보급소마다 15일분의 탄약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소모량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량을 계산해서 추진하는 방식, 뭐 차량 배차, 인력 배치 이런 것도 다 했어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부대 부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미군 시레이션 이런 거 많이 줬는데 60년대 분들이 미군 음식을 먹으면 김치 없으면 못 살죠. 못 살죠. 아니 이게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설사래요. 요즘은 우리 치즈도 먹고 피자도 먹으니까 적응력이 좋아졌는데 그때 분들은 스파게티도 못 드셨을 거예요. 이게 또 냉장고 있고 없고가 중요하잖아요.
사단급 부대에는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조리를 할 수 있는 A 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 미국의 그 전투 식량이 A, B, C 레이션이 있는데 A 레이션은 그냥 진짜 조리해서 밥 뜸들이고 뭐 그렇게 뜨거운 먹는, 요리. 예, 그렇게 먹는 거고 B 레이션은 냉장고 없이도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연대급 부대에는 그거 줬어요. 아. C 레이션은 그냥 바로 뜯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 일선 부대들한테 주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저 내용이 장병들 마음의 편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김치 없다. 된장 어딨냐? 고추장 달라. 그래가지고 주월 한국군 군수지원사령부가 K 레이션을 만듭니다. 오. 그게 딴 게 아니고 본토에서 김치 구해하고 고추장 구해오고 된장 구해와서 이제 분배해 준 거예요. 그쵸. 네. 아,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 돌아가고 병사들의 의견도 잘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급의 중요성을 느낀 사례가 있다면서요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불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게 미군이 철수를 하잖아요. 당시까지는 이 군수지원사령부의 지침이 전방부대가 달란 대로 줘라. 전방부대 우선적으로 채워줘라. 그래서 열심히 조달을 해줬는데 미군 자체가 점점점 철수를 하니까 미군으로부터 군수물자 받아서 사실 분배해 주는 게 다였는데 분배해 줄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PX에도 물건이 많고 하니까 이제 부대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죠.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PX 물품도 통제가 벌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또 PX 물품 사서 또 따로 장사해서 한미천 챙기시는 분도 있으셨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선 장병들이 식사가 부실해지기 시작합니다. 1971년에 제9사단장으로 이제 보직된 김영선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단 보충중대한테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를 받았대요. 근데 장병들의 86%가 사단장님 배고파요. 이거는 전투를 치르는 장병들이 배고프면 안 되죠. 그러면 부식이 부족하게 나왔느냐? 아니에요. 네? 미군들 받는 거랑 똑같이 보급을 해줬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국 사람들은 백미를 먹는다고 해서 한 사람당 백미 800g을 별도로 지급해줬어요. 매일. 그런데요?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식을 또 빼돌려서 이제 한미천 챙기신 거죠. 어떤 분이. 사태가 이 지경으로 가다 보니까 전투는커녕 탈영병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리고 만취한 병사가 초병을 소총으로 쏘는 아이고. 이런 총기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지고 사단의 휴양소에 근무하는 그 현지인 부부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국위가 엄청 문란해졌네. 그때는 월남 갔다 돌아올 때 그 뭐 이렇게 TV 이런 거 챙겨오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때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없죠. 그래서 안케페스 작전 당시에 어떤 소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소대 약질 앞으로 명령을 했는데 안 가더래요. 이 소대장이 내가 먼저 뛰면 따라오겠지 하고 다시 명령합니다. 소대 약질 앞으로 하고 명령하고 자기가 뛰어갔대요. 제가 도착해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통신병 말고는 아무도 안 와. 어떤 포대장은 부임해보니까 병사들이 자기를 적으로 여기더래요. 그리고 월남전이 이제 끝나니까 미군은 대대적으로 국방비를 삭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한국에 대한 군수 원조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본토의 한국군도 미군으로부터의 군수 원조가 줄어드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는 자립적인 군수 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 베트남전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알게 됐으니 이거 이제 보급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싹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은 기존에 군수기지 사령부라는 거에 의해서 전군의 군수 보급을 해왔었거든요. 요거를 1970년 12월부로 해체하고 군수 사령부를 새롭게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 기능을 통합을 해서 군수 체제 정립에 나서게 되죠. 68년부터는 미군의 군수 행정 전산화 제도를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방물자 정보 체계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물류 소요를 관리해서 원스톱으로 창고에서 일선 부대까지 클릭 한 번 하면 이제 배달을 해줍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사실 미군 아니겠습니까? 현재 미군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나요? 미군은 전 지구적으로 군사 작전을 하잖아요.
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책임 지역이나 합동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보급 체계를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 저희 제일 처음에 주제 얘기했을 때 그 거대한 배 있었잖아요. 사전 배치 선단. 네네. 그거는 어떤 체계예요? 사전 배치 선단은 미군이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30일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한반도 본토에도 뭐 경북 외관 이런 곳에 장비를 미리 갖다 놨어요. 몇 개 기갑 여단 분량의 장비를 6개 창고에 좀 갖추고 있고, 그 외에도 배에 원정 해병 여단이 쓸 수 있는 1개 여단이 한 달을 쓸 수 있는 장비, 각종 장비를 다 싣고 그냥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우리 오프닝 때 봤던 배가 민간 상선인데 그 미 국방부에서 임차해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 포장도 뜯지 않은 장비를 컨테이너에 선적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마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 수송하는 호위선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 1980년대쯤에 베트남 전쟁이 지나고 나면 국방비가 대규모로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뭐부터 줄이겠어요? 물자부터 줄이죠. 당연히 돈은 많이 드는데 뭐 티는 잘 안 나는 그런 것부터 줄이겠죠. 그러니까 미군은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수송할 배, 군함 많이 못 만들 것 같은데 미리 그 지역에 갖다 놓을 뭔가가 필요한데 때마침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전구에 원정 해병군을 이제 상륙시키고 걔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NTPS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발전해 와서 지금의 사전 배치 선단인 MPFC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대와 현대 전을 통해서 이 전쟁에 있어서 군수 보급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손자병법을 인용을 했는데 손자의 유명한 말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의 승패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축구 시합 하는데 제가 몇 대 몇으로 이길 거 예측해라. 그건 점성술이지 예측이 아니고. 그래서 손자는 전쟁하기 전에 미리 계측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글로벌 세계는 우리나라 침략 전쟁 같은 거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엔 한국군이 참전 안 했지만 북한군이 참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군수 대응 능력, 그리고 우리 임청은 의원이 잘 말해줬지만 저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수 능력도 사실은 100년 이상 전쟁해오면서 갖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와 훈련, 전차의 연료를 쓰기 위해서 수송기로 나르면 10배, 100배가 비용이 나온다에 기절해버리면 이 나라는 전쟁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군을 보고 많이 배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 수송사령부가 지금 요즘에 뭐 하고 있냐면은 우주군이랑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랑 협력을 해가지고 로켓 배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로켓에 군수 물자를 실어서 우주 공간으로 띄워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안에 군수 물자를 보급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거 보고 따라하려고 하겠죠. 또 여러 가지 미군을 보고 많이 배우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누군가 연구를 해야겠지만 사실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군대에서는 뭐가 필요할지 생각하지 못할 수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디서 갑자기 철책 무너져서 배수로 작업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사단장 한 명당 제 생각에는 적어도 5억에서 10억 이상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뭐 장벽 자재들 손 안 대고 뭐 그렇게 철조망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긴급 예산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취사병이라든지 이런 군수에 편성돼 있는 장병들의 여건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름에 취사장 들어가면은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40도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여름에 에어컨 못 달거든요, 취사장. 그러면 그 찜통 더위 속에서 화구 앞에서 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취사병들 전체를 입히려고 동대문에서 제가 파란색 나일론
그 반팔 티셔츠 사다가 줬어요. 언제까지 현역 장교들이 그런 돈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성에 맞는, 임무 특성에 맞는 것들을 군에서 미리미리 판단해서 보급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이 크게 개편들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실이 우리 장병들한테 꼭 좀 다가가는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